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메디케어 처방약값 협상 대상인 10가지 약품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복용하는 당뇨와 심장질환, 관절염 치료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제약업계에는 수십 년 만의 강진입니다. 인공지능 챗GPT가 의사 역할을 맡아 한 일에 대한 성공률은 72%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쿠바를 떠나 플로리다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부분 공항의 비행 스케줄은 취소되거나 변경됐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공항과 캐롤라이나주 공항도 영향을 받습니다. 네바다주 북서쪽에는 버닝맨이라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기후변화 운동가들이 격렬하게 시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치노밸리 통합교육구를 고소했습니다. 학생이 성 정체성을 뭔가 바꾸기를 원하면 교직원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문제는 공화당, 민주당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물론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 사이에 정치권이 개입한 케이스로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오늘 아침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아주에서 2위인 디산티스 후보보다 42%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 결과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6%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의 공화당 사이에서의 지지율이 아니라 무당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허리케인 이달리아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기후변화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플로리다주에 올 때는 대형 허리케인으로 될 것이다. 대형이다 하면은 허리케인 3, 4, 5 정도가 되죠. 바람, 시속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해서요. 그래서 템파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은 이미 이제 내일쯤에 상륙을 한다고 하니까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그럼 바람 강하게 불고 또 비도 많이 내리고 폭풍, 해일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치명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과 건물이 다친다. 얼만큼 다치느냐, 더 치명적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국의 그 정치가 일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화 통화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플로리다 주 자체의 비상사태 선포는 끝났고요. 연방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이게 민주당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디산티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합니다. 매너를 지키는 거죠. 서로 해야지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방위군 전부 배치됐고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스 스테이션에 가솔린도 지금 꽉꽉 채워놓은 상태고 일부 지역은 이미 위험할 수 있다.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우리가 봤죠.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400만 명에게 경고가 내려졌고 아직은 대강 이제 플로리다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간 뒤에 플로리다 바로 위에가 이제 조지아주잖아요. 그 또 동북 쪽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쫙 거쳐서 이제 사선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조지아, 캐롤라이나주를 거쳐서 이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릴렉스하지 말아라. 주지사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는 허리케인 이안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회복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리케인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플로리다 옆에 동북부에 있는 주들에도 폭우가 이미 내리고 있고 영향받습니다. 템파 국제공항이요? 템파 국제공항뿐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오늘 폐쇄됐고요.
이 플로리다주의 서부 공항이 또 플로리다주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취소되지 않아도 전부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비행 스케줄에 대해서요. 템파에서 뭐 한 몇십 마일 떨어진 푼타고다 공항이라든가 세인트 피트 클리어워터 국제공항 오늘 다 폐쇄됐고요. 네이플스, 포트 마이어스, 올랜도 또 거인스빌 공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뭐 폐쇄되진 않았지만 텔라하시 국제공항 뭐 이런 공항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람과 비만 조지아 캐롤라이나주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공항도 영향을 받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국제공항 얼마나 크고 방대합니까? 거기도 이제 지금 스케줄 이미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업데이트 여러분 전부 하셔야지 됩니다. 아, 마이애미를 제가 빠뜨렸네요. 마이애미 공항 또 마찬가지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포함되니까 샤롯테 공항도 지금 이미 비행기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여러분들께서 공항 스케줄도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지난해 이안과 또 다른가 지금은 뭐 플로리다주 해수면의 온도가 90도가 넘기 때문에 또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와이에 이어서 이제 플로리다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쳐다보는 거고 허리케인 3은 메이저인데 시속이 바람이 111에서 129마일까지 어쩜 뭐 4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플로리다주를 말씀을 드려서 한 가지를 플로리다주가 동남부잖아요. 미국의 서북부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하나의 미국의 큰 세계적인 문화 행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작돼서 노동절 뭐 연휴 9월 4일까지 8월 27일에 시작이 돼서 뉴스에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버닝맨에서 실제로 뭐 사람 모형 같이 생긴 것을 태우죠. 그 버닝맨 이벤트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기후변화 운동가들이 들어가서 버닝맨 페스티벌을 엄청나게 반대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닝맨 페스티벌 해서 블랙락 시티, 블랙락 시티라는 곳에 블랙락 그 사막이 있는데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이제 호수에서 임시로 도시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가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먹을 것도 다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니까. 그리고는 예술, 조각 등등등등 하고 자신의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죠. 처음에 시작은 1986년도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커 그 비치에서 열렸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1950년대, 60년대는 아니지만 어떠한 뭐 히피적인 그런 것과 무정부, 반문화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반항심 비슷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치 그 보헤미안처럼 미국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이쪽에도 비트라는 문화가 있었고 50년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헤미안처럼 아주 그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 사람들이 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많은 것을 표현을 하고 즐기고 뭐 자기 표현과 예술이죠. 두 가지만 얘기하라면은 그리고는 막 버닝 뭘 태우고 사람들은 태우는 것에 굉장히 흥분들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네바다로 넘어와서 네바다 북서쪽에 그 사막 블랙락시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시골 지역이잖아요. 2차선 하이웨이인데 여기에 8만 명을 최대 인원으로 해라. 연방정부에서 딱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것보다 더 간다는 얘기예요. 이 페스티벌에 처음에는 그렇게 자유 영혼들이 갔는데 요즘은 너무 이 버닝맨 페스티벌이 달라졌답니다. 마른 호수바닥이 4,000에이커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블랙락시티라는 도시로 바꾸는 건데 미국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자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설에도 보면 애틀란틱 시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담은 그런 곳에서 여기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데 브랜드 광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히피 문화를 벗어나서 알비어 그 레크리에이션 비클도 막 너무너무 화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 부자들이 간다는 얘기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버닝맨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RB가 내뿜는 오염도가 이만저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쫙 줄을 서 있어요.
거기를 가려고 그 만들어 놓은 가상의 도시를 가려고 해서 이글 타오르는 그 2차선 아스팔트에 쫙 가고 있고 거기에 표현의 자유 예술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지육림이죠. 질펀하게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뭐 마약도 하고 그 사막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브라더스들이 모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즐기면서 네트워크를 합니다. 인플루언서, 유튜브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등장하니까 막 카메라, 셀카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만 톤이 되더라. 그 주지육림 페스티벌이 끝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막 크고 화려한 수십만 달러짜리 RV를 타고 와서 클래스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처럼 즐기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프로펜 가스를 태우면서 재미로. 그리고는 이제 그러다가 또 열심히 더운 척 하는 것으로 놀다가 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비꼬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어. 시원해야 되겠어. 아마 아주 큰 강력한 에어컨이 만들어져 있는 무슨 돔 같은 데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년 그게 점점 커집니다. 개인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 사람들이 뭐 자유 영혼을 부르짖더니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어. 우리의 자연은 지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있죠. 기후변화를 막아야지 된다. 그런 단체들이 특히 세븐서클 이런 데가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요. 28피트짜리 또 RV가 있다고 하네요. 그걸로 딱 길을 막으면 2차선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막 누워있고 그러니까 축제에 참석하려고 RV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정체되니까 어머 이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나 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서 어머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시위하는 사람이에요. 니들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막 화내고 서로 싸우고 경찰에 전화하고 체포해 가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버닝맨이라는 것도 본인들이 그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뭐 첨단 뭐를 생각하면서 즐기는 거지만 우리도 이 페스티벌 자체를 그린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페스티벌 주최 측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것도 전혀 안 하는 그리고 이미 태양 패널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 RB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같은 축제를 즐기는 것은 자유지만 이건 뭐야? 하는 사람들이 막 뜨거운 아스팔트에 누워 있다가 수갑 차고 가고 10월 달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사람들은 이 버닝맨에 참여하는 그런 그 실리콘밸리에서 온 사람, 유명한 사람들,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니들이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여기서 시위를 한다고 기후변화가 안 일어나냐? 기후변화가 안 일어나서 산불, 뭐 폭염, 폭풍, 허리케인 이런 거 안 와? 그거 아니라고. 그건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운동가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두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한 그룹이 있는 겁니다. 나는요. 저기 버닝맨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엘리트가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노동자입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나는 저 엘리트들의 편이 아니라니까요 하고 세 그룹이 지금 라스베가스 그 북서쪽 버닝맨 페스티벌 주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뒤에는 메디케이드를 통한 처방약값 협상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들 또 사회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부분은 한인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그 교육부의 정책을 지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듣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비하면서. 그걸 전해드리다가 하나가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오늘의 미국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신 하와이 지역 주민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우이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지 않더라도 다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하와이 일이 생각났는데요. 하와이에서 지금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싸움이 붙었는데 처음에 그 산불이 일어난 게 여러 가지 뭐 기후 등등의 일도 있지만 그 하와이 로컬 전력 회사에서 전신주가 뭐 무너지면서 그 불이 숲에 붙어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이 카운티도 많은 주민들도 그 전력 회사를 뭐 호와이안 뭐 일렉트릭 그 회사를 고소를 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얘기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제일 처음에 불꽃이 튀어서 첫 번째 산불이 일어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마우이 카운티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그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여기는 진화됐다 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불씨들이 아주 그냥 잔잔하게 춤을 추고 있다가 바람이 오니까 이때다 하고 확 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그 얘기죠. 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겠죠. 지금 하와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뭐 당연히 정치적인 뉴스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그 밖에 시간 나는 대로 아이템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후원업체는 불러드렸고요. 자,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우선 정치적인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조지아주에서 13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7%, 론 디센티스 후보에 관한 지지도가 15%, 그러면 42% 차이라는 겁니다. 57%대 42%가 아니라 57%대 2등인 론 디센티스가 15%밖에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이 4%밖에 안 나왔네요. 조지아주에서는 비벡 라마스와미와 팀 스캇, 니키 헤일리가 각각 3%씩밖에 안 나오고 크리스 크리스티가 2%, 또 마이애미 시장 뭐 불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토론에도 못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조지아주도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되는 이슈가 나올 정도로 이게 민주당으로 바이든으로 갔었던 곳이잖아요. 이 조지아주 같은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예비선거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졌던 것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14%는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3분의 1 정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807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3.4%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다른 뭐 에머슨 그 대학교의 에머슨 칼리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좀 전반적인 거거든요. 좀 전에 불러드린 것은 조지아라는 아주 특정한 정말 중요한 주의 것인데 그 에머슨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의 토론회가 끝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7%에서 51%로 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터커 칼슨은 그때 그 전 트위터 X를 통해서 내 것 너무 많이 봤다 하지만 그거 뭐 1초만 봐도 되는 거고 계산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박스의 것을 많이 봤고 많이 봤으니까 노출도가 있는 거잖아요. 후보들이. 그래서 뭐 트럼프가 없는 사이에
뭐 대체 후보들을 봤는데 저 사람 괜찮네 하고 이제 표를 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예비선거가 끝나고 나서 6%포인트가 내려갔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건지 계속되는 건지는 봐야지 되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40%, 37%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리고 그 에머슨의 여론조사였던가요? 바이든 대통령 하면 사람들이 뭐 민주당도 69%, 공화당은 89%. 너무 늙었어. 그냥 그렇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하기엔 너무 늙었어. 지금 80세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는 나이가 더 들고,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4살 차인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하긴 너무 늙었어 하는 사람은 51%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이 바이든 대통령 하면 너무 느리고 말이야, 슬로우하고 좀 혼돈을 많이 하는 것 같아, confusion 이런 단어를 생각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정직하지 않아, 부패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 조지아에서 91개의 형사법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도 그럼 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느냐? 이 뿌리는요, 2016년 그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당시에 물론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싫었던 사람들도 엄청 많지만,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나왔던 그 회오리 바람 같은 것 있잖아요. 나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 그게 단점이 아니라, 그래서 뭐 빚진 사람도 없고 내가 워싱턴에 들어가서 그 워싱턴 부패를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워싱턴이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잖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겠어 하고 뽑아준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4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살아보니까 여전히 지지하는 공화당은 굉장히 많지만, 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무당파들이 좀 이슈별로 생각하거나 공정한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무조건 난 저쪽이 좋아서 저쪽을 무조건 지지하고 그냥 변명을 해줄 거야 라는 마인드가 애초에 없는 그런 페어 마인디드 피플들이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페어 마인디드 피플이 지금의 경우에는 무당파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너무 극좌야, 공화당은 너무 극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페어 마인드 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많고요. 이거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4년의 혼돈이 싫다 해서 바이든을 뽑았고, 그런데도 공화당에서는 왜 여전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냐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2016년도에 다 썩어서 그래,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 그 나를 내쫓기 위해서 이것도 선거 개입인 거야, 나는 피해자야 라는 말들을 공화당 유권자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그렇게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무당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91개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인데 그게 전부 피해자란 말이야. 그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법 시스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전체적으로 그 지역도 뭐 한 군데도 아니고, 뭐 조지아, 워싱턴, 플로리다, 또 한 군데 어디죠? 뉴욕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서 이건 알 수가 없다. 공화당이 눈물을 지을지도 모른다, 본선거에 가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조금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광고의 음악이요, 그 광고 내용이나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지역과 연관되는 것이나 음악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슬기둥 아닌가요? 네, 슬기둥의 음악인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모든 것이 다 그 적절하게 맞는 그 풍경이 있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자, 처방약 값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방약 값은 민주당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죠. 말 그대로
미국 시니어를 위한 처방약값 낮추기 획기적인 발표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한다고 했었던 것이고 10종류의 약을 딱 선정을 해서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이런 약을 복용을 할 경우에 약값을 낮추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근에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라서 이 인슐린 같은 경우는 코페이먼트를 $35로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가지 우선 약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뇨 치료제가 많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가운데 무엇인가 약을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는 안 불러드리겠고요. 자디앙스, 야누비아, 파르시가, 피아스프 그런가 하면 심장과 관련된 엘리퀴스, 엔트레스토, 혈액암 치료제인 임브로비차, 관절염, 건선, 마른 버짐 이런 치료제인 엔브렐, 또 역시 마른 버짐, 건선 치료제인 스텔라라 이런 약값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이제 너무 비싸게 하지 않도록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약회사는 한 달 기간이 있어요. 우리 협상할 것인가, 협상하지 않을 것인가. 이미 소송한 곳도 있고요. 소송을 할 테면 하고 연방 정부와 처방약을 이제 코페이먼트를 싸게 해주는 것에 협상하려면 하라. 아니면 벌금을 내던지. 이때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협상해서 싼 값으로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팔고 있는 이 제약회사에서 판매의 95%를 세금으로 하는 거죠. 95%를 세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제약회사로서는 큰 그 손실이 될 테고, 그리고 그 제약회사에서 그 한 가지 약품만 파는 게 아니라 메디케어, 시니어들이 복용을 하는 그런 다른 약들도 팔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마켓을 엄청나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인슐린 지금 $35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2024년 선거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선거용으로 열심히 민주당이 홍보할 수는 있죠. 저희가 시니어를 위해서 이렇게 공화당은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것에 반대하는데 실제로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시니어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처방약값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고 선거 유세는 하지만 내년 8월까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공정한 가격이 얼만큼이다 하고 발표를 할 테고요. 해서 2026년부터 적용을 한다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보건복지부나 행정부는 우리는 열심히 미국인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왜 큰 제약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제약회사만 배불릴 수는 없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특정한 약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협상 대상 의약품 자체가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이요. 이 파트 D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50개 종류의 약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또 10개를 추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약회사도 약을 개발하려면 돈을 엄청 써야지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은 엄청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사용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이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약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말씀드릴 때마다 USC의 홍영곤 교수님 인터뷰 한번 하고 나선 딱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인공지능이 산업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다 하나고, 앞으로는 인간지능만 갖고 살 수가 없다. 인간지능만 갖고는 그 사람이 도태되든가 아니면 2류, 3류로 살아남는다던가, 인간지능에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일할 때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미래의 리더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료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와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화장품을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한번 사봤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제일 사람들에게 변화를 많이 줄 게 의학과 화장품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친구가. 그런데 저는 지금 의학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공지능의 능력이 의료 그 시나리오에서는 복잡하긴 하죠. 그런데 여전히 논쟁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날마다 아주 많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환자가 또 한 분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 보실 것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요. Mass General Brigham이라고 여기서 이제 연구를 인공지능에 관한 의료 분야에서의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이고 간추린 것은 악시오스입니다.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할 때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그 정확도가 72%랍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예민하고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확도가 한 60%까지 떨어지기는 한다고 하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의료 분야에서 뭔가를 사용을 한다 하면은 그게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워낙에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메디케어 우리가 의료비로 지출하는 돈이 너무 비싸고 인간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미국이 사실은 왜 이렇게 미국에선 치료가 그렇게 후져져 뭐 갑상선 뭐 이런 거 한국에서는 한 이틀이면 치료 이틀이 가면은 곧바로 진단받고 이틀 약 먹으면 다 낫는 건데 미국은 뭐 어포인먼트 하는데 얼마큼 걸리고 이 검사 저 검사 수많은 검사에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하고 갑상선 뭐 약간 그런 거를 내놓는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미국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사가 있고 최고의 병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부자들이 이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 이외에는 그렇게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병원이 있는 미국이 의료비는 전체 그 국내 총생산 GDP의 18%를 쓰고 있거든요. 평균 미국과 비슷한 다른 선진국이 쓰는 돈의 2배입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2배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2배로 그렇게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어떠한 그 조치를 받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사람 의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넣어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있을 겁니다. 이 오류는 저는 뉴스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인공지능이 저보다 훨씬 늦고 모르고 하니까. 심지어 몇 년 전의 뉴스도 저보다는 인공지능이 좀 종합적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뉴스도 그런데 새로운 기사를 써라 하면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지진 뭐 이런 기사 같은 거, 허리케인 기사 같은 것. 그런데 이제 좀 분석하고 하는 것은 약합니다. 거기도 약한데 인간의 소우주인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막 치료 방법까지 내놓고 하는 데는 이제 시작이니까 갈 길이 멀 것은 뭐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뭐 치료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종적인 진단은 77% 정도는 맞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71군데의 미국 병원과 네덜란드에서 프로그램 모델 이름이 엘더 ICU, 엘더 뭐 중환자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질병의 심각도 같은 것을 알아내는 식별하는 그 성공도를 조사했는데 그건 77% 정도는 성공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이 인공지능이 의사를 도와준다면 하루에 제가 10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인타운에서 그냥 뭐 이름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실 만한 분은 10분이 뭡니까? 아마 20분보다 더 보시는 분들이 환자를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의사가 이 환자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도 그날의 스케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그리고 제일 분명하게 좋은 것은 이제 처음에 온 환자라든가 어떤 병의 초기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의사로서 없는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의료 분야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용을 하려면 여러 언어의 모델이 더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벤치마크하는 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병원에 배포하려면 진단의 정확도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진단의 정확도는
7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확도가 적어도 80%에서 많으면 90%까지는 나와야지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병원에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의 환자에 대한 진단과 그 처방은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진단이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70% 보통 일반적으로 77% 일반적으로 70% 정도라고 하는데 사람 혼자 의사 혼자 했을 때의 현재의 나의 주치의는 나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얼마나 옳았을까 그냥 상상만 해봤습니다. 이건 분명히 상상의 영역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시 뒤에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일부 교육부의 생각이십니까? 저는 대강한 짐작이 되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사회적인 추세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움직임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잠자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봤고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요 매체가 전부 보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요. 주의 검찰총장이 치노밸리 통합교육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에서 그 정책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통합교육구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을 원하면 사흘 안에 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하는데 이때의 성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은 왜 요즘에 뭐 he, she, they 뭐 이런 아예 뭐 성별 표시를 또 하지 않는다던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본인이 태어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는 우리가 그 여성인가 남성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생식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체적인 그런 것과 달리 이름을 뭐 예를 들어 분명히 에릭인데 사하라라는 이름은 없죠. 제가 왜 사하라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칸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대명사 나는 뭐 he가 아니고 she예요. 분명히 태어나기는 he인데 또 화장실 사용도 요즘 이슈잖아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에릭인데 에릭이 왜 수잔의 화장실을 쓰지? 이렇게 학생이 한다고 할 때 부모에게 사흘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지 된다는 게 이게 이제 그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의 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부모의 양육에 관한 것이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비드가 있었을 때 한인 정치인 가운데서도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하고 마스크에 엄청 반대했었던 연방 의원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거부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지역에서 이런 거 부모에게 알리는 것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뭐 쉽게 말해서 보수적인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뮤리에타라든가 아니면 테메큘라 뭐 거기잖아요. 테메큘라 밸리, 뮤리에타,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치노밸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거기에 정치성이 들어갔다 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주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검찰총장이 이런 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서 학생을 얘기를 합니다. 학생의 어떤 민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들을 왜 차별을 하고 그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학생들이 설 곳이 없다.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감시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에는 도저히 성소수자 이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미국에서도 폐가 망신할 이 아들 딸아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한인 가정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학생 보호 우선이다. 헌법에 따른
민권법에 따른 보호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공화당 색깔에선 그게 무슨 학생 그거야. 민주당의 좌파의 얘기지. 이 이슈는 이미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샌프란디노 카운티고요. 여기 치노밸리 통합교육구도요. 그쪽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7월 달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니까 주정부에서 하나의 교육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과서 문제도 교과서에 성소수자가 나오는 것을 학교에서 없애버린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마크 밀리 같은 경우요. 샌프란시스코 전 그 슈퍼바이저였던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의 똑같은 지역과 똑같은 그 주정부가 충돌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지역에서는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보수 교육부에선 사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비드 이후에 진보 정부를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하고 너무너무 좌파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인기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잖아요. 아무튼 고소 건수로 돌아가 보면은 주의 검찰총장은 동등한 권리 보호 조항에 위배가 된다. 주의 법에도 위배가 되고 헌법에도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적대감을 주는 것이고 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이런 거 부모에게 당연히 알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정치는 다 떼놓고 공화다 민주 다 떼놓고 그런 부모님들은 내가 아직 그 미성년자 자녀인데 내 자녀의 인생의 모든 측면 특히 이거는 정말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러면 아이가 더 부추기게 되니까 성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당연히 아이의 그것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UC 버클리의 그 법대 학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제가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법률로 해석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미성년자니까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을 얘기를 하시는데 미성년자라도 또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있다. 미국에선 그것도 굉장히 강하다. 이게 어윈 최멜린스키 UC 버클리가 또 진보적이잖아요. 학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사이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모의 권리를 확실히 인정하지만 그 부모의 권리가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녀도 어린 자녀도 자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그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 대장 그 숨지고 나서 장례식이 정말 초라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면서 야, 그 권세가 그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용해 먹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당연히 장례식장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무슨 장례식에는 딱 장미꽃 올려놓고 했잖아요. 인생 무상입니다. 오늘을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